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의 소리에서 오늘도 귀한 분 두 분 또 모셨습니다. 지난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한미 정상회담 그 결과를 갖고서 또 박지원 국정원장이 또 미국으로 갔어요. 네, 그 관련돼서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예. 지금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고발뉴스에서 한두 차례 하는 걸로 들었는데 우리는 서울의 소리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 전문가이신 우리 두 분 모시고 과연 박지원 원장이 미국 간 이유도 대충 안다고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직접 오늘은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게 돼서 참 좋습니다. 먼저 좀 네, 질문하시죠. 인사하시죠. 예, 최재형 예.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최주영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홍강철 선생님. 예. 네, 홍광철입니다. 많은 사랑해 주십시오. 네, 목소리가 아주 씩씩해서 좋습니다. 네. 원래 그렇습니다. 네, 먼저 이제 한미 정상회담 그 공동선언문이 발표가 됐잖아요. 예. 그 공동선언문에 대해서 이렇게 총평을 하신다면 어떤 느낌이셨어요? 네, 이번에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공동 선언문 중에 들어간 한미 정상회담 그 예, 그렇죠. 과연 이걸 지금 우리들은 잘 몰라요. 요즘 윤석열이만 신경 쓰고 있느라고 자세히 좀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 하셔야죠. 내가 목사님. 뭐 한미 정상회담이 뭐 자타가 다 공인하는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그때 지금까지의 어떤 한미 정상회담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결실이 많았다. 뭐 이렇게 뭐 얘기들을 하는데 또 그건 외교적인 수사라든지 정권 홍보 차원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어떤 백신 체결이라든지 미사일 제한 해제라든지 이런 거에는 또 역학적인 관계나 깊은 또 주권적인 문제가 또 도사리고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좀 다루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뭐 그 KTV 뭐 정부에서 하는 방송이나 이런 친여적인 거에는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고 국민은 항상 견제하고 감시하는 위주로 관점을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했잖아요. 네. 이 내용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라고 대충 그 성명이 나왔잖아요. 네, 그게 예, 예. 어떤 맥락의 성명인지 좀. 북한 성명이라니요? 어떤 걸 말하는? 북한의 반응이 있고, 아니 그게 그다- 아니고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그런 어떤 예, 예. 북한 문제. 아, 예, 예. 그런 것 다루기 전에 좀 일단은 그거 먼저 얘기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거는 앞으로. 그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음, 그 기본 핵심이 그거죠. 싱가포르 회담, 네, 싱가포르 조미 회담, 그리고 북미 회담이죠. 예, 그리고 또 기존의 그 4.27 선언 등 이렇게 남북 관계 회담들 이런 문제들을 다 미국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힌 거 아닙니까? 그래 이게? 상당히 예? 긍정적인 예.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그 보면 원래 뭐 바이든 되면 또 트럼프 했던 거 다 그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 했는데 네. 그렇게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인 거죠. 그리고 이 바이든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가지고 과거 트럼프가 한 어떤 북미 정상회담 관련 부분에 그 틀을 지키겠다. 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서로 정상회담 문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이나 하노이 회담 또 그런 선언 같은 것을 존중하고 네. 전 정권이지만 존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또 한반도 평화를 다시 이제 조성하는데 우리 전력을 한미 정상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죠. 합의문을. 네.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외교적인 수사 정도 뭐 의미라고 봐집니다. 아니, 그거는. 예. 그런데 외교적인 의미 수사가 서로 협상을 하고 서로 의견 소통을 더 해서 실질적인 결과를 내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죠. 확실히 정해놓고 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뭘 개인끼리 약속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이거 해볼까. 그래서 약속부터 해야 되는 거죠. 진행돼가는 건데 그걸 의미 없다고 하는 거는 그러고 해서 음흠. 그러면 처음부터 안 할 거야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기로 약속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아, 제가 부정적으로 보자는 건 아니고 그거야 뭐 충분히 가능한 뭐 합의점들이니까 그렇게 크게 키포인트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선언문에서도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열려 있고 그리고 또 이를 모색한다는 정교한 그 실용적인 접근법을 우리가 쓸 거다. 그러니까 그게 뭐 결국 외교로부터 출발해서 그러니까 이미 전에 강대강으로 부딪히던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고 이제는 유화 정책으로 나가겠다. 그렇게 저는 그 이해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전쟁 운운한다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도 네, 그렇죠. 그 전쟁을 배제하고 평화 정책으로 가겠다는 이 말만 나와도 우리는 반가운 거죠. 사실은 네. 얼마나 우리가 수십 년간 긴장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자, 홍강철 선생님은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북한을 조국으로 두신 분으로서 현재는 한국의 또 국민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두 가지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떠세요? 이번에 정상회담의 결과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정상회담 결과 잘 됐다고 보죠. 네. 우선 이제 뭐 선생님들 다 이야기하셨듯이 이 북미 관계 그리고 또 남북 관계가 이렇게 절정으로 치닫지 않으면 절벽으로 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들조차도 숨을 쉬는 거죠. 그렇죠. 네. 박상하기처럼 좀 미친 짓 하는 새끼들. 아니, 또 노란 딱지도 못 본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박상하기처럼 이렇게 미친 짓 하는 그런 그 애들이 있기 때문에 북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머리채 들고 살지 못하는 겁니다. 네. 예. 그렇군요. 지금 그 한국에 와서 살고 계시는 네. 우리 탈북 분들은 굉장히 그게 민감한 거죠. 여기서 네. 긴장 관계가 지속되면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 염려되는데 그런데 저기 목사님 요즘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북한 반응이 몇 차례 나왔는데 그건 뭐 이례적으로 하는 거지 물밑은 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북한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북한이 좀 한 6일 며칠 동안은 좀 잠잠하다가 뭐 김여정 뭐 성명이라든지 뭐 노동신문의 어떤 발표가 아닌 어떤 뭐 외교 국제 관계를 연구하는 사람의 명의로 또 신랄하게 비난도 하고 하여튼 노골적인 이제 그런 의사 표시를 했거든요. 예. 한 것은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는가 하면 미국에 포커스를 맞추고 미사일 해제 여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 걸로 분석이 돼 있어요. 네. 미사일 해제 지침이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우주과학이라든지 군사 무기 개발의 제한이 이제 풀렸기 때문에 마치 무슨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뭐 이제 마음껏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좋은 건데 북측의 입장이라든지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중국의 또 이런 눈치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이제 북이 중국을 눈치를 본다는 건 좀 그렇지만 중국도 배려하면서 그런 발언을 많이 쏟아냈더라고요, 이번에. 근데 제가 봐서는 북한 입장으로는 핵이 있는데 미사일이 1000만 개 있는들 무슨 관련이 있냐? 아, 그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라 중국 측에 예. 지금 어떤 중국 견제 때문에 북한이 중국 입장을 생각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성명 나도 신문에 난 거 봤는데 그게 북한의 공식적인 성명이 아니라 어떤 단체들이 그러니까 개별적인 간접적으로 개별적으로 우리나라 그렇죠. 많은 그 단체들이 내는 성명과 같은 그런 성명이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말 노동신문이나 노동당의 입장이나 무슨 보위부 내각의 입장에 그런 인물이 하기에는 참 애매하고 복선을 두고 차라리 외곽 조직이나 외곽 단체 이런 데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북의 지도부 핵심 지도부의 의중을
더 드러낸다고 볼 수도 있어요. 뭐 근데 물론 그런다 볼 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나오는 거 공식적인 무게는 건 아닙니다. 다르죠. 공식적인 건 아닌데 그렇죠. 우리가 다르죠. 예, 핵심은 그거예요. 예. 이제 대구라든지 그 한반도 이남에부터 설치된 이제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포격이 800km로 지금 제한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예. 800km면 이제 북한까지는 이제 어디서든지 한강 이제 우리 한 남한 이남에서 이제 사격을 하면 이제 다 날아가서 사정거리에 있는데 중국은 그동안 되지를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이걸 풀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드라든지 각종 미국의 미사일이 굉장히 논란이 많고 반발이 많으니까 차라리 한국 자체적으로 강화를 해가지고 한국 군사력을 활용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하는 깊은 또 복선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북이나 중국에서는 이제 부정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고 반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골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육두문자도 쓰고 그랬죠. 그 지금 제가 그 궁금한 거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미국도 갔고 과연 고발 뉴스가 몇 번 방송을 한 그 남북 정상회담 이 부분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어떻게 이제 8월에 이제 팀 스피리트 아니 좀 이제 군사훈련 8월 군사훈련에 예, 8월 군사훈련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8월에 예. 그걸 하지 않고 그거 하지 말아야 이제 대화의 그 근데 문이 열리게 되는 군사훈련은 거죠. 일개 뭐 군사훈련인데 그걸로 난 신경 쓰는 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군사훈련이 그게 무슨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군사훈련 해본들 무슨 소용있어. 한 방에 다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인민군에서 방문 못 해봐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군사훈련 할 때면 네. 우리도 똑같이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1차적으로 갱도부터 들어가요. 여기서 훈련 딱 시작하면 예. 저리 갱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갱도라고 하면 이제 지하 터널 말씀하시는 터널, 지하 터널이 그렇지 들어가죠. 방공호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군사훈련 시작하게 되면 인민군뿐 아니고 북한에는 전민무장 아닙니까? 네. 노동조기대, 붉은 청년군이대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전시 상태로 비슷하게 국민이 훈련해야 그 되는 거죠. 북한 그 분들이 괴로워지네. 네, 그러니까 그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여기서 군사훈련 하는 데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민감할 수밖에 없겠네. 네. 굉장히 힘들게 전시 상태로 네. 그렇게 전체 인민이 괴로워지는 거죠. 네, 동원장이 내리는군요. 북한은 나 처음 들어보네. 아, 그렇습니다. 여기서 훈련 시작하면 우리는 3방송이라 있거든요. 네. 유선 방송입니다. 네. 그거는 여기서 듣지 못하는 방송들이 한 말이에요. 네. 그 방송에서 이런 것도 다릅니다. 뭐 간부들이 비리 나타나면 그 방송에서 까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데 그 3방송으로 나오면 알려줍니다. 555 군부대 장병들에게 축하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아. 이렇게 3번 반복하고 조선인민군가 나오고 하게 되면 이거는 그 비상소식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 밥 먹다가도 숟가락 놓고 그다음 달려가는 거죠. 내 부대로. 그럼 우리는 사실은 그 회담하는 줄 그 훈련하는 줄도 몰라요. 네. 신문에 안 보면은 어디서 무슨 훈련하는지 알 줄도 모르고 일상 생활을 그대로 하는데 북한은 그 훈련을 하게 되면 전 그 국민들이 네. 그렇게 긴장 상태에 네,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학생들까지 반항공 훈련을 해야 되고 대피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런 관점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이 같이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이 반응하는 것을 이런 관점으로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북한하고 러시아가 또는 북한하고 중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하게 된다면 우리 한국은 어떻게 반응할까? 그러니까 만약에 미군이 없는 상태에서 야. 미군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뭐 중국하고 그렇죠. 북이 군사훈련 한다 하게 되면 여기도 가만히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공격 훈련이건 방어 훈련이건 네. 그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네. 군사 훈련 그 자체에 대해서 왜 굳이 우리가 예를 들면 남북 합동 군사 훈련, 독도 지키기를 위한 남북 합동 군사 훈련이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의미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해될 부분이 군인이 있으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필 한미 군사 합동 훈련이라는 그건 뭐 한미가 같이 근무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측에서 나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겠다는 생각도 돼요. 그게 북한이 핵도 없고 지금 침략 당할 위치 두려움은 몰라도 핵 가진 나라를 침공한다는 건
세계에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다 생각해요. 공멸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그렇지가 네. 않아요. 왜냐하면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정치적 무기고 상징적인 무기지 핵무기는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핵무기는 사용해서도 안 되고 사용할 수가 없죠. 미국과 러시아가 또 뭐 중국이나 이런 이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다 이제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핵무기는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그 보유했다고 하는 그 자체로서의 위상과 권한과 또 군사력을 인증받고 거기에 모든 어떤 국제 군사적인 전략도가 이렇게 매겨지고 역학관계가 이제 주어지는 거지 실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이 핵을 보유한 나라가 뭐 그까짓 그 한미 합동 군사 훈련한다고 그 예민하게 신경 쓰냐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이거는 정말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강철 씨가 얘기한 대로 제가 북을 가봐도 평소에도 거기는 어떤 뭐 이제 선군 정치 하에서는 더더욱 그랬었고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들어서는 이제 선군 정치를 접고 사실은 이제 경제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남측에서 한미 합동 군사 훈련 할 때 제가 체류한 적도 있었거든요. 준 전시 상태예요, 북에서는. 그게 예. 그러면요. 굉장히 힘들게 드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과 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 남측의 모든 이 국방 세력들이 국방의 군사력을 가지고 합동 군사 훈련하면 보통 열흘이라고요. 올해도 벌써 전반기 3월 달에 열흘 동안 했잖아요. 그 2주 동안 열흘 동안 그냥 육해공군이 그냥 입체적으로 하는데 긴장을 안 하고 넋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요? 긴장이야 당연히 하는데 예. 그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각 나라가 군대가 있고 군대가 있으면 당연히 군인들 훈련하는 예, 거고 그건 그렇죠. 의례적으로 하는 거지 그게 누구를 침략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리고-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몰라도 제가 초반에 그랬잖아요. 네. 이제 저기 초신님이 저를 한번 쏘셨는데 왜 그런가를 이제 들어보십시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네. 이제 성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딱 한 번 열었잖아요. 전 세계 기자를 놓고 네. 했을 때 첫 발언이 뭐냐면 가장 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한반도 평화 정착이고, 예? 네. 비핵하고 한반도 비핵하고 그리고 이 군사력에 있어서는 가장 안정적인 평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거에 결실을 봤다 그러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런 외교적인 수사가 아니라 올해 후반부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면은 이건 외교적인 수사가 아니고 실무적인 겁니다. 그건 누군 못해요 이런 거를.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자꾸 그렇게 저는 우리 입장을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네. 대한민국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고 북측의 입장이 있어요. 서로 이해를 둘 때 대화가 되고 회담이 되는 거지 한쪽의 입장만 강력하게 주장하면 그게 대화가 안 되고 그건 일방적으로 가는 거죠. 아이,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거는 그렇죠. 그 어떻게 예. 우리가 지금 알잖아요. 목사님 우리 군사 작전권도 없는 군사 주권이 없는 식민지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정부 보고 한미 군사 훈련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의용 이런 분 뭐 지금 정의용 그 무슨 직책이 뭡니까? 안보실장? 이번에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 되신 이런 분이 분들이야. 정의용이고 서우는 안보실장. 안보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심정은 이거 군사훈련 하기 싫겠죠. 그러나 우리가 목사님 아시잖아요. 우리 입장이 어떤 입장이 있다는 거 이것 아니, 정도로 그러면 해서 오늘 그걸 이 뭐 방송을 문재인 대한민국 좀 정부가 팽팽하게 해야지. 제가 그러면 남측 입장에 하면 뭐 이게 뭔 그리고 재미가 있어? 내가 또- 이제 북측 입장이 되고 우리 강철 씨가 이제 뭐 탈북자로서의 또 입장이 있고 우리 이해가 초신님이 있는데. 한국 측 입장이 되고 예. 그렇게 해야 또 팽팽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입장이 또 있냐면 예, 이쪽에는 중립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거 팩트만 얘기해요. 중립이 아니라 팩트만 얘기해. 그 북미 회담 예. 그리고 또 이 남북 회담 여기에서 이
어쨌든 군사훈련도 하지 말고 예. 하지 말자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약속한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군사훈련 또 시작해서 저쪽에서 또 인민들이 갱도로 들어가. 이렇게 되면 인민들이 야 우리 최고 지도자의 위기록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부나 당의 입장에서 최고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야 이게 뭐야 약속을 했는데 약속은 지켜야지. 지키자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이 최고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하여튼 뭐 그 입장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네. 약속들이 누가 안 지켜서 이렇게 갔냐. 트럼프가 결국 그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 북한 측에서도 다 잘 알아요. 김정은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잘 알 거예요. 네, 잘 압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입장들은 이해하고 이렇게 가야지. 뭐 그냥 그걸 공격을 위한 공격으로 아니라 그 어떤 대화를 위한 공격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저도 이번 이제 정상회담 결과를 굉장히 결실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아, 해요. 예. 왜냐하면 성김 대사를 예. 뭐 주한미 대사를 하고 싱가포르 대사를 했던 성김 대사를 다시 전 정권에 예, 그 예. 채용했던 그 사람을 또 대북 특별 대표로 임명을 해서 또 같이 회담하는데 앉혀놓고 또 한다는 거는 이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겠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이제 갱을 폭파도 하고 뭐 이제 그 IAEA 사찰을 받고 할 때 성김 대사가 그때는 이제 뭐 과장급보다 조금 높은 직책이었는데 별로. 그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두 개 그 핵무기 자료를 3박스를 가지고 평양에서 판문점을 넘어 서울로 가져왔잖아요. 그 다 해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고 이 사람이 굉장히 실무적인 거에 강하고 성김 대사가 그러니까 이제 북측에서도 볼 때 합리적인 인물로 간주를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성김 대사를 대북 특별 보좌 대표로 임명한 것도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고 또 바이든 자신이 우리 너희들 남북 간에 대화하는 거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표시한 거. 그다음에 그 골치 아픈 트럼프가 했던 벌려놓은 뭐 두 회담도 우리가 그 정신은 들러머 없지 않고 잘 계승하고 그것도 그 정신 기조 아래 우리가 또 계속 이어나가겠다 한 거는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예. 그런데 진짜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고 비핵화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걸 다뤘어야 돼 이번에. 뭘 다뤄야 되는가 하면 한미 워킹그룹 해체를 다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 껍데기요. 내가 볼 때는.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게 뭡니까? 한국의 대사와 미국의 대사급 되는 사람이 아예 업무가 그거예요. 우리 남측이 북측과 대화하거나 소통하는 거나 사업을 하는 거, 북측이 우리 남측을 향해서 대화를 시도하거나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 프로젝트를 한다는 거, 회담을 한다는 거는 뭐든지 자기들 이 두 사람이 미국과 남측의 이 두 대사가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다 하나하나 체크업을 하고 잔소리를 하고 가부를 결정해 주는 게 한미 워킹그룹이잖아요. 이건 수렴청정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해체를 하고 주권을 존중을 해줘야지. 이걸 뭐 이게 쓸데없는 건 뭐 하여튼 내가 볼 때 이거 목사님이, 표피적인 거죠. 칭찬에 인색한 목사님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성과가 있었다 하니까 참 예. 반갑습니다. 그러나 워킹그룹이 그 문제가 있는 거 저도 잘 기사도 쓰고 했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인가요? 네. 그분이 잘 풀어갔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이현영 장관이 이걸 어떻게 풀어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게 장관인데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이념과 방향이 있는데 장관이 아무리 훌륭하고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어도 그거를 거스르거나 엎을 수가 하여튼 없잖아요. 그 한미 워킹 그룹이라는 게 남북 관계 진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나 같은 남북 문제 잘 모르는 사람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목소리를 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박 목사님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많은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남북 정상회담 그 부분에 남북 관계 부분에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데 워킹그룹 해체가 나오지 않아서 쓸데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네. 너희 남과 북의 대화를 적극 지지하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네. 정작 그 대화를 저지하고 방해하고 컨트롤하는 타워가 한미 워킹 그룹인데 그거를 해체해야만이 이제 그 말에 뒷받침이 되는 건데 예. 저기 워킹그룹 예, 예. 얘기가 나왔는데 그 워킹그룹이 혹시 일본의 입김이 들어가는 그런 곳 아니에요? 난 그거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일본의 입김이 미국하고 일본의 동맹은 예. 한미 동맹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자가당착으로 미국은 우리 6.25 때 와서 도와주고 한미 동맹 혈맹이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 미국 입장에서 제가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보다는 각각 고유한 또 특색이 있고 이제 그 사연이 있지만 미일 동맹을 굉장히 이제 깊이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또 뭐 일본이 워낙 미국의 이제 러비라든지 많은 입김이나 영향이 여기 제야, 조야, 또 연구소, 백악관, 뭐 의사, 뭐 할 것 없이 그냥 뭐 총체적으로 이거를 러비를 하니까 자기들의 그 유리한 국익에 유리한 정책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뭐 대남 정책에 항상 영향을 미치죠. 한미 워킹 그룹도 일본이 원하는 바 중에 하나죠, 사실은. 예. 근데 이제 목사님이 자꾸 그런데 이번에 스가는 햄버거 먹고 이중 마스크 쓰고 회담하고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다리 위에 손을 얹고 회담하고 지금 사실요 그 한미 간의 어떤 동맹이나 한일 미일 간의 동맹 중에 많이 변화가 된다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 전에는 일본의 그 어떤 일본이 이쪽 동북아 쪽에 중국이나 그 러시아 견제를 할 수 있다고 봤는데 지금 그게 많이 변했대요. 미국에도 한국이 자르겠구나 이런. 근데 이제 이건 있죠. 이제 일본 놈들이 그 일본 수상들이 네. 아주 얍삽 빠르잖아요. 그놈들. 미국 대통령만 취임하면 아주 주석이가 이제 제일 빨리 찾아가서 또 악수하고 원래 정상회담 취재게요 종단.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지난번에 아베도 말이에요. 네. 트럼프가 당선인이었을 때 취임 전에 당선인 시절에 뉴욕의 트럼프 타워에 가가지고 골프 치고 뭐 골프채 선물도 하고 그 얍삽 빠르게 했잖아요. 그렇죠. 선수 쳤잖아요. 네. 근데 사실 햄버거를 먹었다. 우리는 뭐 킹클랩을 뭐 요리 케이크를 먹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비교 분석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이제 실무적인 게 중요하죠. 네. 사실은 트럼프도 그랬잖아요. 트럼프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 김정은 위원장하고는 햄버거 먹으면서 회담하겠다고 그랬다고. 그 한참 얘기 나왔었죠. 네. 근데 그거를 한국의 기자들이 다 앞뒤 다 잘라버리고 뭐 한 부분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풀 문장을 얘기하자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뭐냐면 우리 언론이 그래요 원래. 예, 트럼프가 그때 당시 그랬던 거예요. 중국의 이 주석이 누구죠 갑자기? 시진핑. 예, 시진핑 주석하고 회담을 하면 최고의 국빈 만찬에 화려한 음식을 제공할 것이고 그 풀 문장이 그래요. 김정은 위원장하고 회담을 하면 햄버거 하나만 놓고라도 내가 그 회담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문장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외교적으로. 시진핑에게는 국빈 만찬으로서 만찬을 성대하게 차려주고 김 위원장한테 햄버거만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그 와전이 됐는가 하면 햄버거를 먹으면서까지라도 다급하고 실무적인 걸로 회담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비춰졌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스가하고 햄버거를 먹든 뭐 LA 갈비를 먹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저놈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어떤 이면 합의를 했는지 공개적인 뭘 했는지 또 어떤 그 뭐 이제 어느 선까지 뭘 했는지 솔직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스가 정부가 그렇게 그 중요도에 있어서 우리하고는 비교는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하여튼 뭐 그 부분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미국이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 그래도 인간적인 부분이 있나 봐요. 자기 앞에 아들도 죽고
죽고 해가지고 목숨에 생명에 소중함을 하는데 드럼프 같은 사람은 한 번에 전쟁 나서 뭐 2천만 명 죽어도 눈 하나 끄떡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뭐 일본이 미일 동맹이 더 좀 약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만큼 경제력이 강해지고 일본은 지금 지고 있고 우리는 뜨고 있는 나라다. 국원이 상승하고 있다. 이 부분은 목사님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이 뭐 수출도 잘 되고 어떤 성장이 잘 되는 나라에 자기들이 먹을 게 많으니까 더 무게를 들 수도 있다. 그렇죠. 저기 이 작가 예. 태영호 얘기 좀 우리 한번 들어보죠. 무슨 얘기했어? 태영호 좀 질문 좀 드려봐요. 네, 근데 주심님 우리가 패널을 보셨으면 이제 우리 얘기보다는 패널의 말씀을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까지는 목사님하고 서로 지금 제가 초장에는 좀 주고받고 당황해가지고 한판 붙을까 초장님하고 태영호 패널을 얘기. 놓고는 그냥 올라 한마디 하자마자 그냥 망신을 주시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기 한미 정상회담을 보고서 태용호가 또 뭐라고 한마디를 했죠. 네, 예, 무슨 뭐라 그랬어요? 그랬죠. 미사일 그 사거리 종료 지침 그거 놓고 북에서는 이 남한의 남한 미사일 사거리가 늘어날 때마다 북에서는 바싹 긴장하고 군수 공장들 이런 그 군부대들이 저쪽 국경 쪽으로 간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북한 군부가 인민군 군부가 총참모부가 이렇게 그 반발할 거다 이랬습니다. 근데 태영호 야는 멍청이거든요. 야는 군대도 못 갔다 왔어요. 북한에서도 아세요, 태영호? 예. 멍청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한국이 미사일 사거리가 늘어나는 거하고 인민군하고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네. 왜 상관없냐면 미군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은 한국군이 아무리 미사일을 길게 만든다 하더라도 미군이 가지고 있는 게 다 돼요. 그 북한 전국토로 타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사거리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북쪽의 군수공장들은 그러니까 전쟁 후에 그때 벌써 다 저 자강도, 양강도 이렇게 산골에 다 거기다 산에 갱도 다 들고 산 안에다 걷어있어요 다. 북에서는. 그런데 이 뭐 한국이 사거리가 늘어나서 들어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네. 태용호는 제가 보면 꼭 펠레 같아요. 펠레. 월드컵 때 무슨 얘기할 때마다 다 틀리잖아요. 축구 전문가라고 하면서 전혀 전문가답지 않은 발언을 하고 태용호는 북한에서 넘어왔는데 북한에 대해서 남북관계를 예측하고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태영호가 그렇게 말하게 되면 북한에서 말 안 한다는데요. 그 인민군에서 반발 안 하잖아요. 무식했다지 않아. 북한에서도 우리 홍강자 선장이 잘 알았다지 않아. 무식하고. 이거 보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태용호가 그렇게 말하니까 북한에서 말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원래 이런 거죠. 제가 이 미사일 지침 종료 이거 가지고 새날에서 한번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어떻게 나올 것 같냐. 그래서 나는 반응 안 할 거라 그랬죠. 저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태용호는 뭐 김정은 위원장이 뭐 노발대발 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 지도자입니다. 최고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야, 그러면 남조선은 자의적 국방력 키우지 말아야 돼? 우리만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가져야 되냐? 그런 건 아니잖아. 우리가 만약에 그 남한의 그러니까 남조선이 이거 미사일 사거리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게 반발해서 최고 지도부가 나서 이렇게 까고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그 언어도 다닌 거죠. 그렇군요. 남한도 자주적인 국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주적인 국방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안 하는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대신 어떤 말은 할 수 있냐면 회담, 그러니까 북미회담, 남북회담에서 정상회담에서 토론된 문제들인데 니들이 왜 군사훈련을 자꾸 하냐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약속을 어긴 거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저도 아주 적극 그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방북 기간 중에 거의 매일 회식이죠. 뭐 하루 일과 마치고 오면 저녁 때 무조건 그냥 밥 먹으면서 이제 술 한잔 하고 또 북측의 이제 관료들 초청한 기관의 담당자들 이런 분들하고 이제 술 한잔도 하고 하는데 어느 날 김아무개 참사가 무슨 얘기 끝에 박정희 대통령 얘기가 나왔는데 박정희 대통령 자주국방을 실현한 인물이죠. 딱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북에서는 자주와 주권, 주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남측이 자주 국방을 한다고 해서 견제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에서. 북한도 그러하듯이 남한도 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예. 네, 그러니까 자주적인 주권 국가로서의 네. 역할을 좀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북쪽에 인민군이 적은 네. 한국군 아닙니다. 인민군이 적은 북한 인민군의 훈련장들이 가게 되면 뭐라고 썼다면 조선인민이 철천지원수인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 이렇게 썼거든요. 조선인민군 군가에도 있다는데요.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모조리 쓸어버리자 썼지 국군 쓸어버리자 쓰진 않았어. 그 노래는 안 부릅니다. 맞아요. 예. 이번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회견이 끝나니까 보건복부 장관하고 산자부 장관하고 이런 식으로 회견을 한 걸 내가 정독을 했다고요. 난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기대가 많았고 분석을 해야 되니까 봤는데 기자가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다 장관들 발표하고 나서 합동 기자 질문을 할 때 한반도 비핵합니까? 북한 비핵합니까? 딱 그거를 물어보더라고요, 기자가. 네. 그러니까 이제 정의용 장관이 한미 정상과 한미 실무자들은 이미 북핵 비핵화라는 말은 이제 없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로 결정을 한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써달라. 벌써 2년 전부터 그렇게 했다라고 다시 반복해서 고쳐주더만요. 근데 그게 왜 맞는 말인가 하면요. 지금까지 북이 왜 저렇게 거품을 물면서 이제 그 북핵을 미국의 핵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았는가 하면 지금 하와이에 가면 미군의 핵 군사 시설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일본에 가면 일본 땅 안에 일본 영토 안에 미군 기지 안에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핵 발사 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북측에서 봤을 때 진짜 한반도의 비핵화는 미국도 한반도를 향해서 겨냥하고 있는 하와이나 본토나 일본 영토 안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겨냥하고 있는 것을 다 제거하고 폐지를 할 때 한반도 비핵화가 되는 거고 북측도 그럼 우리 핵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합리적이고 마땅한 건데 미국은 자기네들 거는 그냥 그대로 설치해두고 다 그냥 보존해놓고 북측 것만 포기하라고 그러고 폐기하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이 그동안 그거를 악착같이 끝까지 주장을 했던 거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조금씩 이제 동의를 해오고 조금씩 변화를 이제 오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용어 자체를 바꿨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북한의 비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로. 예, 근데 목사님, 예. 그 한반도 이런 그 평화 문제 이게 좀씩 진전이 더 뒤가고 있습니까? 더 나빠지고 있습니까? 우리 누가 해가고 있는 거죠. 아. 이번에 용어도 네. 노스코리아락 부르지 않고 DPRK락 부르거든요. 이제는 미국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국가로. 북을. 우리만 인정은 안 하죠. 그리고 그렇고 또 북에서 또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제 8차 대회에서 당규약을 수정했습니다. 당규약을 수정했는데 거기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름 다 뺐습니다. 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대 수령들이 훌륭하다는 건 안다. 그렇지만 당규약 여기에 그렇게 선대 수령들이 이름을 넣음으로 해서 독재국가는 김씨 독재국가라는 이런 오명을 쓰게 됐고 이런 걸 이제는 조선노동당이 판단한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김일성 청년동맹, 김정일 청년동맹 이런 거에서 급 함자를 뺐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당규약에도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당 규약에도 네. 그런 뭐 걸 이제 우리 조선노동당은 삭제를 위안수는 했어요. 김일성 동지 당이다.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근데 다 뺐어요. 그 쉬운 일이 네. 아니었을 텐데.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쉬운 굉장히 일이 당규하고 아니지만 당원들이 찬성해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도 다 세대 교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때 관료들, 노무현 때 관료들 다 천지됐어요. 김정은 위원장 때는 거의 뭐 저기 40대가 뭐 부총리가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옛날에 그 인물들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 북과 이제 교류를 했던 남측의 인사들은 나 보면은 아무개 인물 잘 있느냐고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분 퇴장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진보가 있고 북이 굉장한 이 아이디어 탱크들이 아주 그 순발력 있고 시대의 컨텐츠를 굉장히 분석을 잘하는
그 맨들이 노동당의 그 순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최고 엘리트들인데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 한미 정상회담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이것도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따로 자기들 입장에서 분석하고 국방성은 국방성대로 또 내각은 내각의 어느 부서대로 보위부는 보위부대로 다 각기 자기 위치에서 분석해서 다 지금 보고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반응이 안 나온 거는 이렇게 외곽 단체만 반응을 하고 아직 반응이 안 나온 거는 그 다 예하 조직들이나 내각이나 그 중요한 요직들이 분석을 아직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 군단 사령관들도 40대입니다. 예. 그래요? 예. 40대가? 아니 최고 지도자 국가 원수가 30대인데 그런데 우리 그 내가 사진으로 보면 뭐 70대, 80대 이렇게 주렁주렁 예. 되신 분들 그분들이 다 그런 참고로- 분들도 있죠. 그런 원로 그룹들인데 그런 분들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대학교 아니죠. 원로 한 명이 죽는 거는 대학교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고 그러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노인 한 분이라는 거는 또 아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일을 하신 원로들은 남측이고 북측이고 다 똑같죠. 그분들의 경륜과 지식이나 이런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나오는 뉴스 자료화면 보시라고요. 다 원로들 틈에 쫙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서- 화면이지 이렇게 애숭이들하고 안 다니잖아요. 없어요. 예. 원문이 나갔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만조백관들이 딱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다 연세 드신 분들인데 그거 엄청난 겁니다. 그게.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노인이잖아요. 더 열심히 백 선생님은 자긍심 가지고 해야 북에 가면 노인 아니고 청년이에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러니까 김영남 위원장 상임위원회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에 김영남 위원장 같은 경우는 90살이 넘었는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지금 체인지 됐죠. 알겠어요. 지금 나온 거고. 그때까지도 했다 이 내가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서 이제는 못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물러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그냥 북은 위로 내가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올라갈수록 하는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 말고 북은 위로 올라갈수록 인격과 덕망과 실력이 아주 갖춰진 분들이에요. 이 북의 이 리더들이 올라갈수록 그래야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래야지 그 자리에 근데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예. 열심히 민주화운동 하다가 나이 먹어가지고 김지아 시인부터 시작해서 한광옥이 뭐 이렇게 변절해가지고 누구야 또 그 김영욱 저 자서전 김경재는 또 어저께 빤스 목사하고 정당면 든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노인들이 대우를 못 받아요. 모르겠어요. 뭐 이제 뭐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할지 모르겠지만 네. 김경재나 이 저기 뭐야 이 김지하 시인 뭐 이 또 뭐 강철서 시인 뭐 아무개 뭐 이런 인물들은 사실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자기들이 그런 길에 잠깐 몸을 담았던 거지 본질이 그렇다면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원래 위장 취업자예요. 예. 네, 이제 자기 길 찾아서 가는 하다못해 거예요.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 문무식도 변질이 돼버리는 잖아요. 그 그룹도. 왜 그런 거예요? 그거 도대체 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그 김정일 위원장이 그 북에 있을 때 한 그 논문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연설인데 혁명 선배들에 대한 뭐더라? 존경군 혁명가의 가장 고상한 도덕적 품성이다. 뭐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선배들 안 그럽니다. 그래. 그 김주석 따라 상일투쟁한 그런 그 완전히 할아버지들도 훈장 가득 달고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뒤에서 줄줄줄. 그리고 저는 보면 항상 나는 북한은 젊은 장군은 없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군단서 북에 또 들어갈 때 미국에서 들어갈 때는 북경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북경까지 가서 이제 이제 북을 평양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또 심양을 통해서 들어가든지 두 군데로 들어가잖아요. 영사관과 대사관이 딱 두 군데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북을 들어갈 때 이제 고려항공을 99%는 고려항공 타고 나머지는 이제 차이나 항공 탈 때도 있고 러시아 항공 탈 때도 있는데 고려항공을 타보면은 텔레비전에서 본 인물들이 많이 타요. 북측 뭐 주 유엔 주재 북측 대사가 탄다든지. 근데 이분들은 하나같이 고려항공에도 VIP석이 있거든요. 1등석이 있는데 그거 안 타고 내 앞자리, 옆자리, 뒷자리 뭐 이런 데 앉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사래, 내가 무슨 장관이네, 우쭐대고 그런 뭐 그런 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고 이런 모습을 보고 야, 근데 참 그 대단하구나. 중에 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누구요? 태영호. 대형어는 북에서 아무것도 태영- 아니라고 사실은. 고위공직자가 아니었어요. 태영호는 난 저는 태영호를 보면서 야 저런 북한에 공직자도 있나. 그러면 원래 그런 자리도 올랐는데. 저는 뭐 태영호도 한번. 강남의 유권자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태영호라는 인물을 추천하고 공천한 정당이 너무너무 이건 한심하고 그런 사람을 여과 과정 없이 무분별하게 뽑아준 지역구 그 주민들도 상당히 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횡령한 범죄자, 성폭행을 한 미성년자 성폭행을 한 범죄자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국회의원으로 공천을 해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정당이 일개 정당이 집권을 네. 했던 경험이 있는 정당이 있을 수가 그것도 없고요. 특수관광입니다. 특수관광. 예. 약물 하여튼 먹이고. 그 지금까지 뭐 그 한미 정상회담 얘기는 이제 진짜 여기 제목 그대로. 자, 우리- 박지원 국정원장이 한번 미국에 좀- 간 이유. 좀 한번 이끌어 볼게요, 기 작가가. 자, 박지원 얼마나 나 이거 국정원장이- 정말 궁금해. 네. 박정훈 국정원장이 저 한미 정상회담 마치고 나서 며칠 후에 바로 저 미국으로 건너갔죠. 저희가 좀 되게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미국으로 갔을까? 또는 한미 간의 아니 저 남북 간의 어떤 연락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교류가 되고 있다면 연락이 되고 있다면 미국으로 갈 게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오히려 박지원 국정원장이 북한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왜 미국으로 간 거죠? 글쎄요, 달마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 동쪽으로 가. 동쪽으로 간 까닭인가요? 아무튼 뭐 매스컴들이 뭐 기사들이 제목들을 뭐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갔다는 이 타이틀을 잡는다. 이게 기자들이 정신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가는 거는 그 정부 조직이 얼마나 담당자들이 많은데 정보기관 기관장이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하러 가나요? 말이 안 되는 거고 어찌 됐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론과 네. 예측이 이제 수반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예측이나 추측이라고 해가지고 또 함부로 예단하거나 뭐 이제 카더라 통신이라든지 음모론 같은 건 하면 안 되지만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박지원 원장이 대통령 정상회담을 마침과 타이밍을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방미를 한 거는 아무래도 북측과의 채널을 맞추기 위한 목적이 전부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채널을 맞춘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구체적으로 말해도 추론이라고 하고요. 네. 정확한 팩트는 아니지만 네, 예. 추론이라고 시고 좀 이제 자세히 그렇지 설명 좀 않습니까? 해주세요. 왜냐하면 박지원 씨 자체가 일단은 뭐 미국의 교포였잖아요, 그 사람이. 네, 이제 그랬죠. 영주권자였고 뉴욕에서 가발 사업을 하다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망명 시절에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정치권에 몸담고 했는데 미국의 그분도 인맥이 많죠. 아는 지인도 많고 뭐 일가 친척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서 이제 이번에 방문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 사적인 방문도 방문 목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유엔의 북측 대표부 그 채널이 지금 그래도 유일하게 지금 살아있는 채널이고 이제 거절을 당할 수 없는 채널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지금 통일부의 남북 대화 채널이라든지 BH 청와대의 대화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국정원의 대화 채널 서로 정보기관끼리 네. 그게 다 지금은 이제 중단돼 버리고 끊어져 버렸어요. 문재인 대통령 그 이제 중반부에는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 누구죠? 영화배우 심은하 남편 지상욱 의원. 네. 이 사람이 한번 그랬잖아요. 그 우리 그 김원봉 선생 수은 이 얘기 네. 자꾸 나올 때 이 사람이 그 국회 발언에서
김원봉 선생을 북측에서 거론하는 거를 거북스러워한다.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남측의 국정원장한테 이제 대정부 질문을 할 때 했는가 하면 당신들 우리 몰래 북측의 통전사업부 부장하고 국정원장 당신하고 그때 서훈 시절이었어요. 만나가지고 이 김원봉 문제 때문에 얘기 다루지 않았느냐. 그래서 김원봉이를 수운하니 안 하니 하는 것을 북측에서는 거북스러워한다. 수운을 주는 쪽을 거북스러워한다 이거예요. 북측에서는 오히려.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나올 정도로 남과 북의 국정원 채널이 아주 원활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 이제 싹 카트해버린 거죠. 북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대화 채널이 없고 이인영 장관이 며칠 전에 그랬어요. 이제 지금 이제 이 야당에서 이제 뭐라고 질문을 하니까 저희도 채널이 없고 그러면 당신은 통일부 장관인데 북측에 채널이 없어서 메시지를 전할 때는 그럼 어떤 방법으로 루트로 메시지를 전하나 그랬더니 일반 매스컴 여론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전합니다. 이렇게 답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정도래요? 지금도 이인영 박사님 때문에 장관이 그런 거죠. 이인영 장관이 3억 원어치를 들여가지고 통일부 안에 그 북의 직통 전화나 이런 대화하는 거 코로나 시대에 맞게 이런 설치도 하면서 했다고요. 예산을 들여서 그랬더니 막 야당에서 막 비판했잖아요. 그거 하면 뭐 하냐고 먼저 이랬는데 그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기술적으로 해놨어도 해놓으면 뭘 하냐고 저쪽에서 끊어버리는데 그래가지고 단절이 됐는데 어쨌든 북측 유엔 대표부의 북측 채널을 통해서라도 자기들의 이제 의사를 전달하려고 이제 모종의 프로젝트를 세워서 이제 방문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북측에서는 이제 내년 2022년 3월 10 며칠인가요? 대선 날짜가 3월 12일인가 뭐 5일인가 그렇잖아요. 뭐 3월 달이잖아요. 3월 달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3월 10일. 예. 북은 이미 현 정권에 대한 기대는 대화나 기대는 저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음 정권을 기대하는데 다음 정권이 뭐 모르잖아요. 저 윤석열 천방지축 윤석열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재명 씨가 설마 될 수도 그런 있고 그건 모르잖아. 그러니까 사람 앞일은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지금 집권당에 다시 재집권을 하든 간에 북은 다음 정권 차기 정권을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너무 여기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타격과 실망과 트라우마가 큰 겁니다. 북은. 그래서 이제 거의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이제 확실한 얘기입니다. 북측의 하부 조직들, 정보기관이나 이런 대남 실무 조직, 하부 조직이나 우리 남측의 정보기관의 하부 조직들은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해요. 그 사람들 선에서 윗선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지금. 남측의 이 국정원이라고 그럴까요? 국정원의 이 하부 조직도 국정원장의 말을 잘 듣지를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아, 그래요? 북측도 그 수장들이나 그 상부 조직의 말을 아주 그렇게 잘 듣는 것 같진 않게 보여요. 내가 볼 때. 하부 조직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은. 정권은 바뀌었어도 그 틀을 시스템을 딱 잡고 있는 그 실무 조직들 있잖아요. 네. 뭐 캡틴은 바꿀 수가 있잖아요. 네. 언제든지 박지원은 뭐 갈아칠 수가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도통. 이 사람들이 사실은 다 그 조직이 무서운 조직입니다. 국정원이나 이 북의 통전부 조직이라는 게. 아니 북한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북은 그렇지 않지만 그 시스템 자체가 그게 이제 어떤 우리 같이 이제 수평 조직이 아니라 수직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그만큼 존중해 줍니다. 북도 하부 조직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하부 조직 선에서 아마 유엔 대표부의 라인도 일절 응하지 말아라 벌써 지침이 내려왔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박지원 원장이 갔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채널이 중단이 된 게 대화 채널이 중단이 됐다는 게 이제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완전히 중단이 된 건가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시기적으로 보자게 되면 대북 전단 박상하게 날렸죠. 네. 저기서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개성공단 저 연락사무소 폭파시켜 버리고 그다음에 김유정 부부장이 그러니까 원래 김유정 부부장이 내가 자기 본인이 대남 사업을 맡았다고 이야기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폭파시켜 버린 거죠. 폭파시켜 버리고 김유정 부부장은 정치국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국에서 비판받은 거죠. 왜 그렇게 그 극단적으로 나갔냐 하는 걸 비판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됐고, 비판받은 건 아니에요. 아니 그거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북한 조직 너무 잘 알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거 정치국에 한번 들어간다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정치국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 밀어냈다는 것 자체는 그거는 처벌받는 거 당책벌 받는 겁니다. 그거는. 그 대북 전단 때문에 개성공단 폭파 이후에 예. 우리 홍영철 선생은 그 폭파 전과 이후에 북한에 있는 어떤 뭐 전화를 한다든지 편지를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더 나빠졌습니까? 네, 그렇죠. 이거 이 방송이고 이래서 이야기 못 하겠는데 그 안에 내가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연들이. 근데 그건 이야기 못 할 사연들이고 그 사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겁니다. 아, 앞으로 이렇게 이 조선노동당이 대남 사업 그 방법이 대남 사업 방법이 달라지겠다 하는 거 그때 느낀 거죠. 그래 그런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벌을 받고 물러나게 되고 그다음에 그냥 대남 사업은 그냥 받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흘러왔는데 보게 되면 박지원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김정일 위원장 시대 그때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그 북으로도 갔댔고 북쪽의 인사들과 많은 그 인사라기보다도 최고 지도부와 가깝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있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연락 채널을 통해서 뭐 연락을 했었겠죠. 그 채널이 끊어졌다고 해서 연락 아예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심지어 뭐 이런 뭐 이메일로도 연락을 할 수 있는 거고 팩스나 이메일 같은 걸로도 연락을 할 수 있는 거고 하긴 계속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풀리지 않았겠죠. 잘 안 풀렸다. 실무적인 거를 이제 우리 강철 씨가 잘 파악이 뭐 그런 것까지는 터치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팩스 거기서 북에서는 박스라 그래요. 팩스를 내가 이제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가 평양에 조영기 심장병원을 졌잖아요. 그 결국은 이제 그 폐쇄가 됐거든요. 10년 동안 흉물스럽게 방치가 됐으니까 건물이 한 50% 정도 공정만 된 상태에서 나보고 북측에서 가서 좀 서울 가면은 자기들의 의중을 전해달라.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해체하고 평양 시민들 복지관으로 쓰겠다. 전해줬더니 또 순복음교회 측에서는 뭐 난리가 났지. 이거는 절대 우리 포기하지 못한다. 선교라는 목적이 있으니까 어떤 의료 선교 뭐 이런 게 그 이제 평양 조영기 심장병원 안에 원목실도 있고 예배당 허가도 받았어요. 30평 정도. 그러니까 포기 못 하겠지. 근데 포기 못 한다고 얘기하니까 또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메신저 역할을 해봤는데 팍스가 단절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한번 끊으라는 지침이 내리면 그냥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은 유기체 한 몸통이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체육 모든 분야가 한 통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에 내가 원래는 최재형 목사가 원래는 북의 종교와 교회, 특히 민족 종교, 교회 뭐 여러 종교 전문가예요, 제가. 근데 내가 이렇게 다방면에 내가 손을 댄 건 뭔지 아세요? 종교라는 것만 이렇게 잡아 당기니까 종교만 끌려오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끌려오는 거예요. 고구마 넝쿨 끌려오듯이. 모르면은 안 되는 거야. 내가 북의 종교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걸 알아야 이거를 내가 제대로 팩트를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다른 공부도 하고 다른 분야도 접촉을 하게 되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지침이 한번 내리면 일사불란하게 여론이 똑같아요. 반응이.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딴소리를 내는 거 보셨나요? 북에서? 북이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 거품을 물고 있는데 다른 북의 어느 분야는 그거를 긍정적으로 칭찬하는 거 못 봤잖아요. 똑같이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는 방향이 한 유기체가 돼가지고 다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국정원장이 미국 갔는데 이제 이래저래 추론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성과는 있을지 그 부분에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볼 때는 한 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레임덕 오기 전에 또 대선 분위기가 술렁술렁되면 또 그때는 또 안 하잖아요 이런 거. 대선 분위기가 술렁술렁되고 뭐 이제 레임덕이 오고 하기 전에 한 번쯤 이제 이것도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가까운 이제 회복을 하는 그런 걸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하프일 것 같아요. 반반일 것 반반이다. 같아요. 아직 장담은 못해. 지금 장담. 박지원 측에서 지금 뭔가를 이제 드러낸 게 없잖아요. 네. 드러낸 게 없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부 조직에서 그 썩 달가워하지를 않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하부 조직에서 달가워하지를 않고 이거를 그냥 적대적 관계로 그냥 유지시키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요 8월에 지금 예정돼 있는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취소가 된다면 그거는 취소될 수밖에 없어요. 네. 내가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사당 대표들 상호자 초청했잖아요. 뭐 야외인가 뭐 거기에서 차 한잔하고 그랬잖아요. 갔다 와서 성과 보고를 했잖아요. 네. 사당 대표를 그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8월 달에 후반부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했더니 이번에는 힘들지 않겠습니까라고 딱 콕 찍어서 얘기했어요. 문 대통령이. 그러면은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힘들다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 의중은 그 부분에 남북 어떤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 가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워딩을 그대로 얘기하자면 네. 문 대통령이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번 한미 후반부 훈련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방송에도 그렇게 나왔고 직접 기자의 그 기사에도 그렇게 워딩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복선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그 기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또 뭐 진짜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뭐 올 연초에는 없었나요? 올 연초에는 더 기승을 부렸는데 안 하려면 올 연초에도 안 했어야지. 근데 나도 그것을 깨우뚱했다고요. 코로나? 그럼 작년에도 하지 말아야지 후반부. 올 초에도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올 후반부는 오히려 코로나가 수그러들고 있는 상황인데 안 한다는 게 그러면 또 이런 건가 하고 또 분석도 해봤는데 다양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 취소가 된다면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많이 높아지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남측의 소임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북측이 예스 그래 한번 고려해보자라고 북측이 끄떡끄떡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여건은 조성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자고 그래야지. 여건 조성도 안 해놓고 회담하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뻗어시 시행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하자 그러면은 그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아마 또 먼 소스가 나올 겁니다. 이제 박지원 원장 측에서 뭔가는 이제 나오는데 무슨 그랬죠? 어떤 매체라 그랬죠? 뭐 두 번 다뤘다는 매체가 고발뉴스? 고발뉴스에서 예, 고발뉴스에서도 뭐 이상호 기자가 정보가 빨라요. 이상호 기자가 뭐 냄새를 뭐 맡을 수도 있고 한데 예, 예. 저도 뭐 하여튼 뭐 라인이 있기는 있는데 저도 실시간으로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렇게 쉽게 박지원 원장이나 지금 이제 이 국정을 책임진 지도자가 원하는 대로 잘 이게 따라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내가 볼 때 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아니 그게, 이런 거 그게 같습니다. 참 우스운 건데 예. 그게 불가능한데도 제가- 그렇게 돼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죠. 그 미국에서 북에다 그 러브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 그 북한,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들을 북에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기를 해서 북에서 검토를 했을 겁니다. 검토를 했고 무슨 반응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북쪽의 최고 지도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필요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문제. 그래서 불렀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북쪽의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해서 내년도 대선에서 이기는 게 북쪽의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좋은 거거든요. 그거 확실합니까? 그렇죠. 그건 그 확실한 라인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건 라인 통해 확인할 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확실한 겁니다. 북쪽에서 그 트럼프 그 대선 때 이번 대선 때도 미국의 대선 때도 그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 미사일 쏘고 막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트럼프하고 이야기가 잘 됐지만 그리고 바이든이 그 대북 정책 방향이 어떻게 흐를 거라는 거 북에서도 이래저래 정보를 예, 받았겠죠. 분석을 하고 네. 있었겠죠. 그 사람들도 안 놀거든요. 북쪽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이렇게 추진했던 거는 북미 관계 그 진전이 없이 남북 관계는 더더욱 진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북미 관계 진전이 모두가 중요하니까 일단 그것도 중요하다고 염두에 둬서 일단은 이거를 했던 거고 그 바탕 위에 또 남북 관계가 또 회복이 되고 남북 정상회담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미국과 북이 지금 팽팽하고 서슬퍼렇게 서로 지금 거품 물고 있는데 남북 정상회담이 힘들어요.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거 돌파구를 모색했다고 보는 거죠. 남북 김정은 정상회담.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내가 이제 남북 정상회담, 북미 회담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마련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최고 지도자가 이제 정치위원들 앞에서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다시 하자. 이제 왜 해야 되나? 이걸 할 명분이 무조건 있어야 명분이 되죠. 해야 할 수 예. 있는 거죠. 그 저쪽에서 자꾸 했으면 하는데 하면 안 될까? 그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한 분이 그 부분이에요. 홍광철 대표는 지금도 북한 쪽에 난 라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돼요. 과연 북한이 이번에 대선에서 국민의힘이나 뭐 아까 목사님이 윤석열 운운하는데 걔는 가당치 않고요. 그쪽에서 정권을 잡는 것보다 민주당 정권이 대북 정책에 유화적일 거다. 서로 말이 통할 거다라는 그런 거는 확실합니까? 그게? 네, 확실합니다. 그거. 그거 비선 통해서 확실한 거요. 그러면 대선 앞두고 뭐 북한이 뭐 그전에 같이 무슨 뭐 미사일을 쏘거나 이럴 부분은 없겠네요. 예, 그런 건 없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제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예, 예. 이제 그 대선 전에, 그러니까 올해 말쯤에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에는 계속 노력하면 대신 그 확실한 명분을 안겨줘야죠. 김정은 위원장한테. 근데 지금까지 남북 관계의 역사를 보면 네. 사실 미군을 한반도에서 나가게 해달라 주한미군 철수를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무슨 네. 말이냐면 맨 처음에 그 얘기를 했죠. 70년대 후반에. 아니 그게 아니고 사례가 들려가지고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걸 했었잖아요. 네.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첫 조항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자주 국방을 이루는 이야기를 남과 북이 조인을 한 내용이 7.4 남북 공동성명 조항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또 노태우 때 사실 북방 외교 펼치고 서동건 안기부장이 또 밀사로 파견되고 뭐 이게 사바사바한 것도 그러니까 북의 입장은 우리는 추측하기로 북은 현재 진보 정당이 집권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북의 입장에서는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역적 패당이라고 하고 있는 저 한나라당 저 새누리당 쪽이 돼도 북은 다 대화 상대가 되고 해요. 그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7.4 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때 했죠. 또 그다음에 또 노태우 때 노태우 때 9.19 남북 합의서. 남북 기본 합의서 남북 기본 합의서 성사시켰죠. 그리고 그 후로 뭐 이제 뭐 김대중 노무현 다 이렇게 돼 있었고 김영삼 때는 뭐 남북 정상회담까지 추진 다 합의된 거고 김주석 운명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아무튼 보면 거기에 여야가 어딨냐고요.
뭐 근데 여도 있고 야도 목사님은 있고. 국민의힘에 북한 그 가지고 있는 예. 그걸 기본을 모르나 봐요. 쟤들은 대결 구도고요. 자유민주주의를 위치는데 자유민주주의는 빨갱이 없는 세상이 자유민주주의예요. 박정희가 남북 정상회담에 그거는 북한하고 합의하려니까 당연히 넣었는데 그거하고 바로 유신 했고요. 그 지금 목사님이 좀 국민의힘을 보는 시각이 순진하신 것 같아서 아닙니다. 아니, 말씀드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북한하고 대화는 나같이 그 지금 내 페이스북을 보면 맨날 거품 무는 게 그냥 당이라고도 안 그러죠. 역적 패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네. 북측에서 볼 때 왜 사람 말을 이렇게 와전을 시키십니까? 북측에서 볼 때 현재 집권당 민주당이 꼭 집권하는 것만 뭐 철실하게 요구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쪽에서 지금의 야당, 새누리당, 국민의힘당 무슨 당도 외우기도 싫어나 국민의힘당 하도 그냥 역적 패당 노릇만 하니까 저 당이 비록 집권을 한다 해도 북으로서는 다 대화 상대가 되고 협상의 대상으로는 간주를 하고 그 예를 내가 들은 거 아닙니까? 박정희, 노태우, 뭐 전두환, 노태우 얼마나 북에서 거품을 물었습니까? 그동안. 근데도 대화를 하고 9.29 합의를 이끌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지. 제가 무슨 국민의힘당을 긍정적으로 보고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이 짓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건 아니고요. 그건 근데 말이 안 2000년 되지. 전에 이랬던 이러고 2000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북한도 갔다 오고 했잖아요. 그 이명박이 그 뭐 무슨 금강산 관광대 사람 하나 죽은 걸로 중단시키고 박근혜가 개성공단 네. 북한이 원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북한은 돌리고 싶었고 굉장히 그쪽에 경제적인 뭐 문제도 있었는데 박근혜가 중단시키고 등등 했을 때 2000년 이후에 어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태도를 봤을 때 과연 북한이 국민의힘 쪽에 어떤 대화를 할 만한 상대로 보는지 나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북한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보십시오. 이거 뭐 제가 이제 목사라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남측 기독교 측에서 북측 영토 안에 교회를 지은 게 많았어요 그동안.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렇군요. 예. 금강산 안에는 금강산 교회를 줬다고요. 예. 내 거기서 이제 설교도 했지만 그리고 개성공단 안에는 개성교회라고 있어요. 신원 에베네셀 박성철 회장이 짓고 엄청 잘 졌어요. 2,000명 규모로 졌다고요. 크게 지었네. 그리고 평양과기대 안에는 평양과기대 교회가 있어요. 그 숙소 안에 1층에다 교회를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또 쾌도 경수로 공사를 한참 할 때는 그 쾌도 경수로 공사 부지 안에 성당과 교회와 사찰을 다 지어놨다고요. 근데 보십시오. 결과론적으로 보면 북측이 잘못해서 문 닫은 건 하나도 없어요. 개성공단 교회는 박근혜에 의해서 폐쇄가 돼버리고 금강산 교회는 뭐 이명박에 의해서 폐쇄가 돼버리고 또 평양과기대 교회는 왜 폐쇄가 됐냐면 트럼프가 미국 시민권자들을 못 가게 만든 거예요. 뭐 몇 년 전에 그랬잖아요. 원교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양과기대 교수들이 거의 다 외국인들이에요. 특히 미국 국적자들이라고요. 한국인도 있고 백인들도 있지만 미국인 국적자들이 교수인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 평양과기대 커리큘럼이 다 엉망진창이 되고 다 철수하니까 아주 큰 변환기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거기 교회도 문 닫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북은 그냥 원래 협상을 하면 그대로 잘 그냥 지키는 쪽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남측과 미국의 유동적인 것 때문에 다 뭐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까 우리 강철 씨도 얘기했지만 정말 못할 짓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삐라 안에 뭐가 들었는 줄 아십니까? 네. 삐라 안에 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이 빨간 도색 잡지는 저리 가랍니다. 무슨 뭐 김정은 위원장이 뭐 여성하고 빨가벗고 뭐 그런 사진부터 북에서는 그래도 아주 최고 지도자고 국가 원수고 저놈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를 수시로 그냥 날려서 그렇게 그런 작태를 하고 있는데도 경찰이나 어떤 이런 정보기관이나 정권 차원에서 그거를 어떤 제도화한다거나 이거 제동을 걸고 하는 게 없었어요. 사실 말로는 그냥 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했지만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김정은
참수부대라고 또 따로 있잖아요. 김정은 참수부대 예산을 올린다거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한다거나 워킹그룹을 그냥 운영하면서 일일이 시시콜콜 다 그걸 다 이제 허락을 받는다든지 이런 4.27 선언에 그 위배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북측으로서는 뭐 실망하고 지금 그 그런 대북 거죠. 삐라 얘기 나왔는데 홍강철 대표님 예. 그 박상하기를 도와주는 미국인도 있고 국내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수잔 솔티가 대표적이죠. 국내는 왜 그 사람 누구의 정체가 뭡니까? 그건 이제 제가 얘기를 할게요. 네. 내가 그 사람 뭐 아주 그 사람에 대한 성토를 워낙 내가 이제 방송에도 많이 했으니까 예. 보면은 이제 이거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2005년도에 미 의회에서 북인권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돈이 6천만 달러가 나왔어요. 그 해에 6천만 달러. 돈으로 한번 환산해봐요. 얼마인가? 6천만 달러. 그게 북한을 탈북한 탈북자들을 위한 복지나 여러 가지 활동, 인권 활동에 쓰여지고 RFK, 자유아시아 방송,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 방송 이런 데 지원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 예산에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합니다. 이러면서 대북 그 소식을 굉장히 왜곡하는 방송을 하면서 이제 북한 탈북자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 수잔 솔티라는 여성이 그 예산을 가지고 한국의 대북 삐라 살포하는 단체와 이게 컨택이 되면서 그 돈을 지원을 해줬어요. 수잔 솔티가 최초로 2005년 그 이듬해부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1달러짜리를 막 그냥 풍선 안에 놓고 뿌렸다고요. 그리고 풍선이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네. 길쭉한데 제 자료 화면 사진이 다 있어요. 나한테 필요하면 나중에 요청하세요. 처음에는 이 수잔 솔티가 아주 웃긴 여자예요. 이 여자가 정치적인 여자고 아주 골 때리는 여자인데 자기 이름을 써놨어요. 풍선에다가 날리는 풍선에다가 자유의 천사 수잔 솔티 이렇게 썼어. 그래가지고 1달러 돈부터 마미손 고무장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보냈는데 그러면서 점점 진화가 된 거지. 그리고 뭐 이제 이민복이니 뭐 이제 박상학이니 이런 대도 않는 대북 반복적인 이런 친구들도 이제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 수잔 솔티가 굉장히 정치적인 여성이에요. 미국 조지아주의 국회의원도 출마를 했다고 떨어졌어. 그러니까 정치적 야망이 있는데 자기는 북인권 운동가의 수호 천사처럼 백인들 사회에서 지역구나 이런데 이제 그렇게 캐릭터로 그렇게 아주 이제 추진을 해왔고 그 미 의회 그다음에 미 국방성 그다음에 이제 그 네오콘 그룹 여기와 직결된 여성입니다. 우리나라 주옥순 같은 엄마 부대 주옥순 저리 가라죠. 그래가지고 이 얼빠진 이 후에 한번 들어가려고 노력한다 그러더라고요. 얼빠진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 뭐 김현옥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외교 뭐 하도 뭐 영어 잘하고 그 김현옥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이 지금의 야당 의원들이 그 수잔 솔티하고 또 줄을 대고 그랬다고요. 돈줄이 있으니까. 후원을 해주고. 근데 아무튼 그 수잔 솔티가 제공해주는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박상학이한테요. 박상학이뿐 아니고 지성호한테도 아니, 의회에서 예산이 나온다고요. 첫 해에는 그렇게 많이 몇 천만 달러가 나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줄었지만 매년 나오는데 그 나오는 기금 중에 대북 전단 삐라를 뿌리고 두 반북 매체 RFK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지원해주고 여타 많은 활동 단체나 탈북자들 이런 또 그 어떤 유튜브를 운영하고 신문 방송에 나와서 북을 왜곡하는데 활용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또 말한 대로 이제 그 지성호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신동혁이라고 있잖아요. 네, 신동. 이제 철조망 근처에 가보지도 못한 인간이 정치범 수용소 철조망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거기서 탈출했다고 16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책이 전 세계에 퍼졌는데 그 이제 실체가 뽀록 나가지고 지금 어디 쥐새끼처럼 지금 몰래 숨어서 나오지도 않고 있잖아요. 미국에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럼 그걸 몰랐느냐? 미국이 다 알고 있어요. 얘가 가짜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 걔를 활용한 겁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몰라요. 신동엽이가 정치범 수용소에 태어나지도 않고 그 근처에 가보지도 않은 아이가 그렇게 그냥 쇼맨십을 했던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이게 강철환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탈출해가지고 여기 와서는 무슨 자유를 찾아 월남한 사람으로 뭐 귀순 용사처럼 행세하는 것들은 다 이제 반통일 세력들인 거죠, 사실. 네. 국내에서는 그 빤스 목사, 그다음엔 김장한인가요? 네, 그런 목사 김장한. 하나 또 있죠. 극동방송 예? 극동방송 이사장 예, 예. 네, 김장한 그리고 목사. 무슨 샘물교회인가 무슨 교회인가 이쪽에 어디 있는데? 옛날 샘물교의 그 문제 많이 있던 예, 어쨌든 그런 그런 거요. 내가 부연 설명을 해줄 때. 예, 그런 교회들에서 또 많이 도와주죠. 그리고 박상학이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박상학 이민복이 교회들이 강연을 가잖아요. 강연 가게 되면 걔들은 뭐 한 번에 1,000만 원씩 써요. 수표로 턱 주고 현금으로 주고. 그리고 그 삐라 달리라고 아,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가서 아무리 강연해도 30만 원밖에 안 줍니다. 많아서. 근데 걔들은 1,000만 원씩 준다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걔들은.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유일한 돈벌이 수단인데 그게. 그 박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예, 바뀌었죠. 남북 차단 채널이 다 차단되고. 그렇죠. 북에서도 아주 골칫거리였거든요, 박상학이가. 그러니까 여기 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내막을 북에서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많이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에서도 우리 민족끼리 영상을 통해서 재판 기록들을 다 공개했다고요. 박상학이고 뭐 또 그 김혜숙이라는 여자가 또 있어요. 김혜숙이라는 여자가 뭐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받다가 나왔다고 뭐 막 의회 증언도 하고 막 방송에도 나오고 이만갑에도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정치범 수용소에는 근처에도 못 가본 여성이에요. 근데 범죄 저지른 그 재판 기록이 다 공개되고 다 그런 거짓 못해요. 거짓으로 못해요. 식구들 다 인터뷰하고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 정말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나온 탈북자들도 있지만 상당히 악역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 탈북자들 중에는 아주 그 북에서 골칫덩어리였던 사람들이 많죠. 기가 막힙니다. 예. 근데 제가 제일 지금 궁금한 게 목사님도 어떤 북한 쪽에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선도 다 끊어졌나요? 선이요? 비선. 아유 뭐 선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도 못 들어가고 코로나 때문에 다 이제 국경이 차단되고 아무도 못 가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 시민권자라 또 이제 아무도 미국 시민권자는 기자가 됐든 뭐 의약품 관계가 됐든 뭐 지원단체가 됐든 아무도 못 들어가요. 만약에 들어가면 여권을 영구 정지당하고 그다음에 페널티를 물어야 돼요. 돈을 몇만 달러를 물어야 되고 징역도 산다고 들었어요. 몇 개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가. 아무도 못 들어가요 지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해제가 되면 또 근데 이번 바이든 정부가 그거 해제시켜줄 바이든 정부가 쉽게 해제를 시켜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이거를 원비어 사건 때문에 그게 발단이 돼서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껍데기도 한국인이고 DNA도 한국인이지만 신분만 미국 시민권자지 사실은 내 정서도 한국인이고 그 애착이 있으니까 남가복을 다니면서 이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반미적인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민권자라고 가끔 뭐 이메일 같은 게 와요. 한국에 오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소개령이라는 거. 전쟁 나면 재미동포는 어디 주한미 대사관 옥상으로 모이라. 뭐 대구 어디로 모이라. 부산항으로 모여라. 아마 전쟁이 발발하면 그런 게 이제 지침이 오잖아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자국민들은 끔찍하게 챙겨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왜냐하면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시신도 찾아오잖아요. 지금 6.25 전쟁 때 시신을 한강도 수색을 했다고요. 몇 년 전에 한강을 다 유골을 한 번 그거 하는데 몇 억씩 들어요 그거. 근데 뭐 한강 수색을 하고 저 강원도 화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만큼 자국민 보호는 철저해요. 네. 그 말씀 듣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제 미국에서 어떤 북한 관계가 악화됐을 때 그런 메일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게 과거에 메일을 받은 그 시기와
요즘 받은 시기 그게 좀 다른가요? 그건 북한에서 미국으로 메일을 아니지. 목사님한테 아, 어디로 뭐 모여라 무슨 전쟁이 나면 이런 미국 측에서 저한테요. 예, 그게 어떤 정세가 좀 불안정할 때 보낼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지 그게- 않아요. 그거는 자동 오토매틱이에요. 자동으로 그리고 우리는 예. 미국 시민권자는 우리는 맨꼬라비예요. 꼴찌예요. 꼴찌. 제일 먼저 주한미군 그의 가족,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둔하고 있는 이제 공무원, 관료 뭐 이제 있을 거 아니야. 그러고 일반 시민권자는 제일 마지막 있죠. 저 이 작가 저기 박지원 저기 국정원장 방미 문제 그걸로 더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방송 시간 다 됐어요. 1시간 반이나 됐는데 뭐 더 질문을 해요. 아니, 나올 얘기 다 나온 것 마지막으로 같은데. 그게 궁금해서 네. 그 총론 박지원 원장이 미국 간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그러면 총체적으로 말씀을 예, 좀 해주시죠. 보자고요. 네. 박지원 원장이 됐든 청와대 측이 됐든 그러면 북이 저렇게 거절을 하고 거부를 하고 별 의사가 없고 소극적인데 굳이 뭘 사안을 가지고 저쪽하고 회담을 하려고 하느냐? 응? 이미 저쪽은 심장과 폐부까지 속속들이 다 이미 알아차리고 이미 단절을 한 건데 뭘 어떻게 가서 뭘 할 거냐? 근데 명분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특히 명분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이번 정부는 북측이 그냥 어떤 대화 의지라든지 그런 게 없지 않을까. 다시 재집권을 이 현 집권당이 해서 다음 정권 집권자하고는 하더라도 현 정권하고는 소극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해보고요. 네. 만약에 성사가 됐다면 또 뭐 이제 과거처럼 또 이렇게 회복이 되겠지만 그러기에는 참 요원하지 않을까 싶고 얼마나 배려를 많이 했습니까? 그 능라도 주경기장 10만 명 앞에서 그 원고도 미리 보지도 않고 무슨 돌출 발언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그 연설을 하게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참 사실은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한때 또 남측에 또 이렇게 또 답방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때 또 한 번 또 한 번 또 그런 붐이 일어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거 공개해도 되려나 좀 시간 지났으니까 공개하죠. 뭐 또 아는 분들은 아는데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어요. 의뢰가 들어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을 답방하면 일정을 어떻게 만들면 좋겠냐라는 거. 2박 3일이 좋으냐, 3박 4일이 좋으냐, 어느 코스를 들고 어떻게 일정을 하는 게 좋으냐, 그런 의뢰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내가 그때 나를 국가보안법으로 잡아가두고 그럴 때는 언제고 그런 건 왜 물어봐? 근데 목사님은 또 그래도 남과 북을 또 오작교 역할하고 화해, 협력 뭐 그런 또 개념으로 다니는 거 아니까 또 잘 아시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쭉 짜준 적이 있어요. 짜준 적이 있는데 뭐 제주 국제공항에 딱 도착해서 이제 딱 쭉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나도 될 줄 알았죠. 뭐 그래가지고 나도 설렜는데 그거 짜면서 당연히 그러셨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이제 박지원 원장이 어쨌든 이제 미국으로 가서 뭔가 이제 결실이 만약에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분명히 열려 있는 거는 있는 북미 정상회담은 못할 거 없죠. 뭐. 예. 물론 이제 바이든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로 놓고 볼 때는 바이든이 오바마 정권 때 부통령을 지냈고 그 부통령을 지낸 이후에도 대북 발언은 항상 악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작년 연말에도 굉장히 그 바이든이 취임하기 언제 취임했죠? 바이든이 올해 1월달에 예. 취임했죠.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막 거품을 물다시피 그 바이든에 대해서 막 대선 전에도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북측에서 그랬는데 사실 지금 나는 바이든 정부의 고유성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오바마 정부의 연장선의 하나의 그냥
정부의 오바마 정부 3기야, 3기. 오바마가 재선을 했으니까 1기, 2기가 있잖아요. 네.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3기나 마찬가지예요. 큰 어떤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어요. 오죽하면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대북 정책이 너무 무색무취하고 무의미하고 그러니까는 자기들도 그 대북 정책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전략적 인내라고. 표현할 길이 없는 거야. 그냥 뭐 대책이 없는 거야. 그냥 전략적 인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요. 뭐 좋다 싫다도 아니야. 그냥 뭐 때려부수자도 아니고 부시처럼 때려부수자도 아니고 트럼프처럼 그냥 손잡고 한번 잘해봅시다도 아니고 그냥 무색무취한 건데 그러면서도 그 기조 안에는 기존 미국의 대통령들이나 집권당들이 가졌던 반복적인 기조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이든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많이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 바이든의 측근이었던 아무개 보좌관이 작년에 여기 와가지고 통일부에 내가 작년 12월 31일 날 출국했는데 그 출국하기 얼마 전에 와가지고 강연을 했잖아요. 이 말이 강연이지 점심시간에 내 통일부를 가봤어요. 통일부에 이제 그 이렇게 면회실 통해가지고 내가 정식으로 이제 통일부 이제 접견을 했는데 그 통일부 그 점심시간에 직원들을 상대로 이제 바이든 측근 그 보좌관이 특강을 했어요. 특강을 했는데 나는 듣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통일부 청사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업무를 보는 도중에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어떤 게 기억이 남냐 했더니 바이든은 이 사람이 바이든하고 같이 움직이는 이제 정책이니까 이 사람 말이 100% 맞다고 봐요. 바이든은 재집권은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한 번 단임만 할 거래요. 바이든 이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네. 그래서 오바마 3기라고 말씀을 하시는군요. 네, 예. 하여튼 뭐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하는데 이 부분은 하나는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위상이 달라졌다. 과거와 달리 경제력도 지금 G7에 들어가고 국방력도 세계 6위고 등등 해서 미국이 우리를 옛날같이 호락호락하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 거다. 일본의 경제 침략을 이렇게 막아낸 건 미국에서 놀랬을 거예요. 일본의 경제 침략 나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조선일보는 빨리 항복해라. 만약 이렇게 이명박근혜 때 그랬으면 바로 항복했을 텐데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하고 이긴 걸 보고 나는 미국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봤을 거다. 나는 이 부분을 나는 자신감 있게 우리 시청자분께 말씀드리고 싶죠. 우리도 자신감을 가져라. 미국에만 기대지 말자. 미국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자. 이렇게 좀 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저는 말씀드리고 우리 홍 선생님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이렇게 역사를 보면 어떠냐면 2002년도에 박근혜가 북으로 가요. 가서 김정일 위원장 만나죠. 그래 만나는데 우리 당시 제가 군사복무할 때거든요. 국경경비대 조수장할 때요. 제가 위에서 포치 내려오죠. 그 강연 자료에 어떤 자료들이 있었냐면 남조선에서는 대통령이 되자면 북에 왔다 가야 된다. 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면 북익 입장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걸 포치를 했어요. 이렇게 강연 자료에 나왔거든요. 이 자료는. 그래 2002년도에 왔어요.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북에서 박근혜를 많이 밀어줬죠. 사실은 많이 밀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전에 북에서 핵실험하잖아요. 노무현 정권 시절인데 예? 왜 해요? 그 박근혜한테 힘실어준 거 한 거예요. 그거. 그리고 그때부터 핵무장 본격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명박이 정권을 지잖아요. 보수 정권이 정권을 지게 되면 북한하고는 늘 군사적 갈등이 있게 돼요. 그거는 무조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민주정권하고는 없어. 그렇지만 없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이렇게 군사적 갈등은 표면화되는 거죠. 거기서 가장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에서 극대화되면 될수록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될 구실이 생기잖아. 명분이. 인민들한테. 봐라. 쟤들이 저렇게 하는 도는데 우리가 허리띠를 조이면서라도 핵으로 무장해야지. 명분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핵실험하는 거죠. 박근혜 정권까지는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북은 핵무장화 했다고 우리는 핵국가라고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핵국가로서의 이런 책임을 다할 거다. 이렇게 국제사회에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은 뭐 하냐면 지금 경제 발전을 제일 앞에서 이제 이끌고 나가고 있잖아요. 예? 이제는 우리도 핵을 가졌으니까 군사력도 이제는 축감하고 그래서 군사복무 10년인 걸 줄였어요. 이번에 7년으로. 예? 군사복무年한을 줄였다는 거는 그만큼 무력 축감한다는 거예요. 재래식 무력을 축감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많은 걸 유지할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는 경제 발전에 모든 힘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경제 발전에 모든 힘을 돌리자면 누가 정권을 잡아야 돼요? 군사적 긴장감 일어나면 안 되죠.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게끔 힘을 실어주는 게 옳은 거죠, 북쪽 입장에서. 그럴 거예요. 저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말씀 중에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그 핵실험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박근혜 정부 도와주려고 했다고 말씀하신 것 네. 같은데 그 당시에는 긴장 관계가 지속돼야 핵 개발에 좀 좋아져. 그렇죠. 네. 유화적인 이런 정책이 있으면 핵 개발하는데 명분이 안 되잖아요. 명분 안 서죠. 근데 김대중 지금은 이미 그때와 다르다. 꼭 그랬어요. 북한이 네. 핵 개발할 때 지금 여기 수구 정권 보수도 아니고 4대 수구 정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내가 우리 북한 규탄 성명도 내가 냈어요. 네. 우리는 누구한테나 성명 내고 그래요. 미국도 내고 일본도 내고 북한도 내고 그렇습니다. 북한은 좀 절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핵 실험했을 때 내가 규탄 성명서 냈어요.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 시작돼서 노무현 정권 시절까지 정말 평화롭고 햇볕 정책이 쫙 이어져 가니까 예. 그 상황에서는 못하는 거죠. 하여튼 제가 북한에 혹시 김정은 위원장님이 방송을 보실지 모르는데 보시면 제발 북한도 살고 대한민국 남한도 사는 거는 민주 정권이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토착여고 정권이 정권 잡으면 우리 같이 우리 8천만 우리 남북한 국민들이 고통스럽다. 이 부분만 좀 꼭 이해하고 과거같이 박근혜 도와주는 이런 식은 하지 마시라. 하면은 제가 응징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마지막으로 아시안 게임 때 북측에 3인방이 내려왔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기억하시죠? 2012 그때 년도. 몇 년도였죠? 2010 하여튼 그 무렵 그때 내가 이제 평양에 있었어요. 네. 그때 평양에 있었고 단군등 행사 때문에 평양에 가 있었고 개천절 행사를 남과 북과 해외 동포가 개천절 행사를 했었어요. 그 끝나고 났는데 이제 회식을 하는데 이제 그 북측에 이제 고위 관료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인천에 내려간다. 그래서 근데 꼬치꼬치 물었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이건 100% 진실이니까 내가 직접 만나서 들은 얘기니까 이거예요. 어떻게 이게 왜 내려갑니까?라고 했더니 정상회담을 논의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정상회담을 그럼 어떤 식으로 그동안 이렇게 과정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박근혜 측에서 집요하게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이 들어와서 우리가 상황 파악도 하고 실무적으로 하기 위해서 잠깐 갔다 올 겁니다. 그러죠. 저는 평양에 있는데 네. 그분들은 이 전용기 타고 김정은 위원장 전용기가 2대잖아요. 네. 참매호가. 네. 그 이제 2대 중에 하나를 타고 이제 내려온 거죠. 나는 내려올 때도 알고 그분들이 돌아온 것도 보고 그렇게 했죠. 박근혜가 한때 통일 대박이라고 금방 통일할 것 같이 했는데 그거는 위장술이었죠. 그게 결국. 통일 대박이라는 발상 자체가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거고. 네,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제가 오늘 목사님한테 신뢰를 보면서 제가 원래 응징만 하다 보니까 그래요. 성격이 이해해 주시고 예, 또 그 정도야. 우리 시청자들은 그게 재밌어요. 예. 주고받는 게 재밌지 뭐. 알겠습니다. 네. 우리 홍광철 대표님 북한 소식 다음 시간에는 비선을 통해서 많은 정보 좀 가지고 오시기 바라고 박상학에 대해서 탈탈 털게 박상학의 그 범죄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영상맨 들어 올리게. 저는 이제 집필 때문에 급한 집필 때문에 이제 당분간은 출연을 못 하고 이제 어떡한데요? 7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급하게 지금 원고를 출판사에 아. 넘겨줘야 할 일이 있어가지고 모든 외부 그 박상학이나 그 네. 태영호 범죄 사실을 자료 좀 우리 홍 대표님이 좀 주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영상에다 그걸 쫙 올리게 박상학. 제가 박상학 응징 취재도 한번 했어요. 이 빨갱이 늙은이 가버려다 보고 그러던데.
예, 시청자 여러분, 우리 최재형 목사님이나 홍광철 대표님은 두 분 다 이제 통일운동가이시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홍광철 대표님은 2013년도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최재형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북한 전문가로서 통일운동가로서 북한을 또 정말 몇십 번 갔다 오신 분이고요. 그냥 여행으로 갔다 오신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서 몇 달씩 한 번 가실 때마다 이제 몇 달씩 이제 그 거주를 하시면서 몇 달씩 있는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아무튼. 예, 아무튼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또 전문가들의 얘기가 지나간 팩트나 현실 팩트는 맞을 수 있어도 예측하는 건 서로 다 다를 수 있어요. 앞으로의 예측은 서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또 저 전문가는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캐도 경수로 공사 현장에 체류할 때는 참 몇 달씩 있었군요. 네, 근데 네. 일반 방문에는 보통 길어봐야 한 보름, 네. 2주 정도 보름은 많죠. 네, 네. 네, 그래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치고 뭐 2시간이 다 돼가네요. 네, 정말 네, 그래요. 방송 재미있는 방송 같았어요 오늘. 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칩니다.